네, 안녕하세요. 어, 충격적인 사실이 있는데요. 제가 녹화를 안 눌렀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스터디 끝나고 지금 다시 줌 켜서 새롭게 녹화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네, 이미 나갔었던 내용이지만 한 번 더 하는 거라 약간 조금 더 빠를 수 있다라는 점, 네, 양해 부탁드립니다. 당황스럽네요. 녹화를 안 하다니. 잠시만요. 지금 녹화가 되고 있네. 아, 녹화되고 있군요. 깜짝이야. 네. 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아니, 스터디. 네, 네, 오늘 3주차 스터디고요. 지난주까지 이제 딥러닝의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루어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저희가 비전 기초, 저희가 이제 스터디 이름이 비전 기초부터 응용까지라는 이름이잖아요. 이제 그 이름에 걸맞게 이제 오늘부터는 컴퓨터 비전으로 한 발짝씩 들어가 보는 내용을 다룰 것입니다. 저희가 앞에서 딥러닝 기초를 다뤘던 이유는 컴퓨터 비전이든 자연어 처리든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모델은 구성 요소와 기본 원리가 동일하기 때문에 컴퓨터 비전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인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컴퓨터 비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컴퓨터 비전은 사진, 비디오와 같은 시각 데이터를 이용한 인간의 눈을 통해서 처리하게 되는 것들을 기계에서 비슷하게 처리하게 하는 그런 작업을 통틀어서 컴퓨터 비전 분야라고 합니다. 즉, 시각 데이터를 다루는 분야가 컴퓨터 비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지난번에 딥러닝 모델에 있어서 데이터가 매우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모델의 구성이 매우 단순하고 간단한 만큼 학습 데이터의 성능을 크게 의존하고 있어서 그런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델이 다루는 데이터에서 종류에 따라서 최적의 모델의 구조가 달라지게 됩니다. 어, 컴퓨터 비전 같은 경우에는 CNN 기반의 모델이 잘 동작한다고 처음에 알려져 있었고, 자연어 처리에 대해서는 RNN 기반의 모델을 사용하고 있었죠. 물론 지금은 트랜스포머를 사용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최적의 모델 구조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종류에 따라서 컴퓨터 비전, 자연어 처리, 그리고 뭐 오디오 등의 딥러닝 분야를 구분하는 것이 가장 간단하고 일반적인 분류로 볼 수 있습니다. 이미지 데이터를 다루기 전에 이제 일단 다른 유형의 데이터를 잠깐씩 훑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유형에 따라서 데이터를 크게 수치 데이터, 텍스트 데이터, 음성 데이터, 이렇게 이미지 데이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수치 데이터는 말 그대로 숫자로 측정되는 데이터를 말합니다. 수치 데이터는 금융, 그리고 생산, 공정, 그리고 관측 장치 이와 같은 곳으로부터 얻을 수가 있는데요. 일단 수치를 그냥 바로바로 센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로바로 어떤 입력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양을 쉽게 관측하고 얻을 수가 있지만 그 노이즈가 항상 섞여 있게 됩니다. 이 노이즈가 생기는 이유가 좀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어떤 센서를 사용해서 그 수치값을 관측을 하게 되면은 그 센서가 가지고 있는 그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적인 노이즈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현상 자체가 무작위성을 조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이즈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이게 지금 주식 데이터잖아요. 주식 데이터 같은 경우도 주식 자체가 무작위성이 매우 높은 데다가 그리고 특히 이러한 단기간만 보면은 단기간에 대해서는 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무작위 값이 있잖아요. 그냥 하루 내에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노이즈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 데이터 분석에는 이런 노이즈에 강한 기법을 사용을 하게 되고 이러한 주식 데이터 같은 데이터에 이런 순서가 중요한 수치 데이터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주식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순서가 중요한 그런 순차 모델 플러스 노이즈에 강한 모델인 뭐 칼만 필터 같은 것을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네, 먼저 다른 그 텍스트 데이터는요, 다른 데이터에 비해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글이니까 어디서든 그냥 끌고 오면은 바로 텍스트 데이터를 사용을 할 수 있죠. 뭐 위키피디아 덤프 파일이나 아니면 전자책 같은 경우에도 그냥 가져가서 쓸 수 있으니까 이러한 다양한 유형의 공개 텍스트 데이터가 존재합니다. 데이터의 의미 단위가 개별 단어나 아니면 연속하는 단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데이터에 비해서 의미 단위를 조각내기가 쉽습니다. 지금 이거에 대해서도 다른 데이터에 비해 의미 단위를 쪼개기 쉬움. 이런 식으로 바로 쪼갤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각각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의미 단위를 쪼개기가 매우 쉽습니다. 근데 이제 의미를 파악하려면은 단어 간의 관계, 뭐 이거는 다른 데이터를 지금 수식해주고 있으니까 그런 것에 지금 관계를 유추하거나 아니면 문법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주어, 목, 주어, 목적, 서술어 뭐 이런 문법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뭐 명사로만 이어질 순 없잖아요. 문장이 이루어질 순 없잖아요. 중간에 동사도 있어야 되고, 약간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한 의미 단어의 유형이 너무 다양하다는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매우 다양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처리하기가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데이터는 스파스하기 때문에 모델의 학습이 잘 안 될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스팔스하다는 게, 그러니까 좀 비어있다는 뜻인데요. 강정처럼, 마치 강정처럼, 속빈 강정처럼. 이 다른 데이터에 비해 의미 단위를 쪼개기 쉬움. 이 문장에 대한 각각의 단어를 어떤 인코딩을 해보겠다고 할게요. 어떤 수치값으로 나타낸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다른 데이터에 비해 의미 단위를 쪼개기 쉬움. 그래서 다른은 지금 총 7개의 단어니까 1, 0, 0, 0, 0, 0, 0. 얘는 0, 1, 0, 0, 0, 0, 0. 이런 식으로. 그럼 쉬움은 0, 0, 땡땡땡, 1.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게 되죠. 근데 그러면은 얘가 지금 하나만 1이고 나머지는 다 0이잖아요. 나머지 값들도 다 그렇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거를 뒤에서 연산을 하게 되면 0의 값이 많아지면은 곱하면 또 0이니까 뒤에서도 여전히 0이 많겠죠. 그래서 이러한 약간 뻥 뚫린 것 같은 약간 의미 있는 정보가 별로 없는 나머지 0으로 채워져 있는 그러한 정보를 스팔스하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약간 미분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학습하기가 어려워져서 성능이 제대로 잘 안 나오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와 반대가 이제 덴스하다는 것인데 데이터가 이미지 데이터와 같은 것들이 이제 안에 0으로 채워져 있는 것이 별로 없고 어떤 뭐 이미지가 있으면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뭐 약간 숫자가 약간 꽉 차 있다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건 조금 덴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반면 텍스트 데이터는 스파스하다. 그래서 조금 성능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 그런 한계점? 약간 그런 점이 있습니다. 또한 텍스트 데이터는 순서가 당연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음성 데이터는 수치 데이터와 많은 부분에서 비슷한데요. 일단 노이즈가 많고요. 그리고 시간에 따른 변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에 따른 변화를 모델링할 수 있는 그런 머신러닝 기법이 사용이 됩니다. 이제 순차 모델 같은 것들이 사용이 되겠죠. 이제 음성 데이터는 그리고 소리에 관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뭐 스펙트럼 아니면 스펙트로그램이나 아니면 뭐 퓨리에 트랜스폼과 같은 신호 처리 기법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그 소리의 높낮이나 음색을 전처리한 후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신호 처리 기법을 적용을 해서 얻은 피처랑 그리고 원래 신호를 조합을 해서 머신러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미지 데이터가 있는데요. 저희는 아무래도 컴퓨터 비전이니까 이미지 데이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다루는 이미지 데이터는 일단 디지털 이미지 데이터입니다. 디지털 이미지인데요. 저희가 눈을 통해서 보는 것이랑 그리고 기계가 모니터를 이렇게 출력해서 보이는 이미지가 언뜻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그 원리를 생각해 보면 사뭇 다릅니다. 저희는 눈을 통해서 그냥 그림을 보면 되는데 기계는 그런 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냥 보면 이해가 가는데 기계는 그렇지가 않아요. 어, 그러니까 그걸 좀 이해를 하려면은 조금 공학적인 내용을 살펴봐야 되는데 기계가 사실은 0과 1의 값만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네. 선택지가 0이랑 1밖에 없어요. 근데 이진법을 사용을 하면은 0과 1로 모든 숫자를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0, 1은 1이고, 1, 0은 2고, 1, 1은 3이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즉, 기계는 0과 1로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0과 1로 모든 숫자를 표현할 수가 있으니까, 기계는 숫자로 대화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는 것도 숫자랑 이 코드 값이 1대1로 사실 대응이 돼요. 이거는 숫자 몇으로 대치가 되고, 이것은 숫자 몇으로 대치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을 하는 것도 바로 숫자로 표현해서 기계가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기계한테 어떤 동작을 시킬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이유는 기계가 이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혹은 이미지 말고 텍스트도 마찬가지예요. 음성도 마찬가지고 숫자 값으로 반드시 변환해줘야 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코딩이라는 게 매우 중요한 것이고요. 네, 이 사진은 어, 시골에서 저희 할머니를 쫓아다니는 길고양이를 찍은 사진인데요. 갑자기 여기 안에 들어가서 너무 귀여워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진을 어떻게 기계가 이해하게끔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그러니까 즉, 어떻게 이렇게 단순한 숫자 값으로 이미지를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저희는 그러니까 전묘화를 생각하면 쉽게 방법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전묘화가 이제 이 그림이 전묘화로 되게 유명한 그림이죠. 저희가 알고 있듯이 점이 모이면 선이 되고 이런 선이 모이면 어떤 면이 되잖아요. 그렇듯이 점을 촘촘하게 잘 찍어서 어떠한 그림도 잘 그려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점은 어떻게 보면 이 팔레트에 여러 가지 색 중에 하나에 이렇게 붓을 촉 찍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냥 점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색깔 중에서 원하는 색을 골라서 할 수 있고, 그리고 물의 양을 조절을 해서 어떻게 밝기까지 심지어 조절을 할 수 있으니까, 채도까지 조절을 할 수가 있으니까, 점으로 모든 색을 표현할 수가 있고, 그를 통해서 모든 그림도 그려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이미지 데이터에서 픽셀 혹은 화소라고 합니다. 이 픽셀은 컴퓨터 모니터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토샵이나 핸드폰 화면 혹은 컴퓨터 화면에서 말하는 이제 건데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거 해상도 픽셀 해상도가 나와 있는데 이거 보시면은 2560 곱하기 104 1440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게 바로 픽셀 수가 가로가 2560개 있고
세로에는 1440개의 픽셀로 모니터가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그런 픽셀로 이미지를 어떠한 모니터의 이미지를 출력을 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점이 되게 작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밀한 부분까지도 표현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선명하게 아주 더 자연스럽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수가 근데 반면에 적게 되면 이런 식으로 계단식의 이미지가 생성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 각각의 점조차도 지금 픽셀이 보이죠? 그런 식으로 계단식의 이미지를 얻게 됩니다. 얘가 지금 발열이 좀 심해서 말을 안 듣는 충전 중이라 네 지우기가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던 점을 찍을 때 물의 양을 조절해서 채도를 조절한다고 하는 거지 픽셀의 인텐시티 즉 강도 값이 개념이 됩니다. 이 강도 값을 표현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8비트짜리를 사용을 할 거고요. 이 픽셀 하나의 인텐시티를 사용하기 위해서 8비트짜리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1, 2, 3, 4, 5, 6, 7 그래서 근데 각각의 비트는 0과 1의 숫자로 표현이 되고 이게 8자리이니까 2의 8승계의 숫자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256이니까 0부터 255짜리 그 사이의 정수값으로 이 픽셀의 인텐시티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즉 0이 되면 검은색이 되고 255가 되면 하얀색이 됩니다. 이게 아마 옛날에는 그 조명의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명의 밝기. 원래 0이라고 하면은 원래 한 픽셀도 여러 개의 이런 LED 같은 걸로 이루어지는데 그게 총 255개다라고 하면은 그게 하나도 안 켜져 있는 게 0개. 이게 다 켜져 있는 게 255. 그래서 매우 밝은 색이 255고 하나도 완전 어두운 색이 0, 인텐시티가 0이 되는 그런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에서도 보시면은 여기는 아마 여기에서의 픽셀은 255에 가까운 값이 될 것이고 여기에서의 픽셀은 0에 가까운 값이 인텐시티로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흑백 이미지로 경우에 대해서 한 것이고 색깔이 있는 이미지는 그러면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이제 가장 흔하게 사용이 되는 형식이 RGB 형식인데요. 이것을 사용한다고 하면은 이제 아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RGB가 이제 레드, 그린, 블루라는 뜻이잖아요. 레드, 그린, 레드, 그린, 블루 이런 식으로. 여기 앞에서는 이거의 하나의 이미지에 대해서 그냥 각각의 픽셀이 0부터 255로만 나타내지니까 이거 지금 얘가 검은색이고 얘가 흰색이면은 검은색과 흰색 사이의 값을 이 0과 255 사이의 값일 텐데 그걸로 모든 것을 표현을 한다고 하면은 흰색, 검은색, 회색 이런 색밖에 사실 표현이 안 되겠죠? 그러면 여러 가지 색깔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것이 이제 RGB 이미지 형식을 쓰면 되는데 또 안 넘어가네. 네, 여기서는 그래서 하나 이미지로는 여러 가지 색깔에 대한 그런 거를 나타낼 수가 없으니까 제가 RGB라는 것 자체가 애초에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이 세 가지의 색을 사용을 하면은 섞으면은 모든 색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RGB를 사용하게 된 그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빨간색에 대한 강도 값을 이렇게 다 나타내는 이미지랑 그리고 초록색에 대한 강도 값을 나타내는 이미지 그리고 파란색에 대한 강도 값을 나타내는 이미지 이 세 개를 합쳐서 최종적으로 색상에 있는 컬러 이미지를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 빨갛죠? 여기 빨가면은 왜 빨갈까요? 빨간색의 인텐시티가 높고 나머지는 안 높잖아요. 지금 다 거의 까만데 얘만 지금 엄청나게 밝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빨간색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은 여기 지금 수풀이 있는데 그 여기는 초록초록하니까 파란색 끼는 전혀 없나 봐요. 파란색에 대한 인텐시티 값은 전혀 0에 가깝고 초록색에 대한 인텐시티는 매우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초록색처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지가 이제 3차원의 이미지가 되는데요. 넓이, 높이, 그리고 이렇게 지금 이미지를 그러면 세 개를 쌓게 되는 것인데 세 개를 쌓게 되면 그러니까 이미지가 여러 개 쌓게 되니까 그럼 두께가 생기잖아요. 그런 이러한 두께, 그러니까 한 번에 쌓게 되는 이미지 개수 이런 거를 채널이라고 합니다. 이 채널이라는 개념은 뒤에서 CNN에서 계속 중요하게 사용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일단 이런 식으로 잘 알아두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그리고 뭐 HSV나 CMYK와 같은 다른 형식으로도 컬러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제 각 채널이 의미하는 바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다루는 대부분의 이미지는 왼쪽 이미지가 아니라 오른쪽 같은 이미지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왼쪽 이미지는 지금 각각의 값들이 전혀 연속성이 없게 그냥 마구잡이로 어떤 점을 마구잡이로 그냥 찍어놓은 듯한 이미지잖아요. 사실 그렇지 않고 저희가 실제로 접하게 된 이미지는 이런 식으로 검은색끼리 모여 있고 이런 식으로 모여 있고 그러니까 색깔이 그렇게까지 변하지 않는 그러니까 주변의 픽셀들이 위치가 비슷한 애들끼리는 조금 픽셀의 값이 비슷하다, 인텐시티 값이 비슷하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약간 스페셜한 공간 정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공간 정보를 가진다라는 것이 이미지 데이터에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를 고려를 해주지 못하면은 이미지 데이터를 잘 처리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이거를 잘 처리할 수 있게 이러한 공간 정보를 포함해서 이미지를 잘 처리할 수 있게 하는 연산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합성곱 연산이 됐는데요. 이 합성곱이 콘볼루션이라는 뜻이거든요, 영어로. 이 콘볼루션이 사실 저희한테 정말 익숙한 단어죠. 이제 CNN은 C를 담당하고 있는 녀석인 콘볼루션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오늘 배우게 되는 내용이 어, 딥러닝이 잘 적용되기 전에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사용되는 이미지 어떤 태스크에 대한 일인데요. 어, 근데 제가 사실 그런 내용을 다루는 이유가 이 콘볼루션이라는 개념도 사실 CNN에서 또 나오긴 하지만 거기서 약간 조금 뜬금없이 이 개념이 나온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 콘볼루션이 사용되는 이유 자체가 지금 딥러닝이 잘 사용되기 이전에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콘볼루션 연산을 왜 사용했고 이것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잘 이해해야 CNN의 콘볼루션도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그 딥러닝에서의 컴퓨터 비전에도 사실 그 이전 분야의 딥러닝 이전의 전통적인 컴퓨터 비전에서 사용되는 기법들이 약간 조금씩 남아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다뤄서 뒤에 CNN은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이러한 내용들을 가져왔고요. 네, 그래서 이제 합성곱 연산을 보게 되면은 합성곱의 수식은 이것입니다. 공식적인 수식은 이게 되고 이게 이제 합성곱 연산의 표시가 되고 이게 어떤 것이냐면 함수랑 그리고 평행 이동한 함수의 값을 곱한 다음에 그리고 구간에 대해서 적분을 해서 새로운 함수를 이제 구하는 연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함수를 나타낼 텐데 이미지랑 함수의 관계성이 아직 없잖아요. 그래서 이미지를 함수로 나타내는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미지를 함수로 충분히 나타낼 수 있는데요. 이산적인 값이긴 하지만 그 여기를 원점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0, 1, 2, 3, 4 이런 식으로 여기 X축, Y축으로 표현을 할 때
뭐 예를 들면 2,3이라고 하면 23, 01, 23이니까 여기죠. 이건 44가 되는데 그 지점의 인텐시티 값이 아웃풋으로 되고 인풋은 그 인텐시티에 해당하는 픽셀의 좌표. 그러니까 어떤 픽셀의 좌표가 인풋이 되고 그것의 인텐시티가 아웃풋이 되는 함수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따라서 이미지의 합성곱을 적용을 하게 되면은 위치가 다른 이미지랑, 그러니까 위치가 다른 이미지랑 곱해서 새로운 값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얘가 그냥 특정 이미지 함수이고, 얘는 조금 다른 이미지 함수인데, 얘를 이런 식으로, 얘를 이런 식으로 평행 이동을 하면서 이 연산을 적용하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의 그거의 합이 아니죠. 잠깐만요. 네. 이거, 지금 이 각각의 이미지의 픽셀 값들끼리 곱하고 그것의 합. 그래서 이 경우에는 여기에 이 회색 부분이 128이니까 128 곱하기 32 더하기 61 곱하기 25 더하기 175 곱하기 180 이런 식으로 다 더해져서 나오는 것이 이것에 대한 어떤 컨볼루션 연산의 결과값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A 값이라고 하고 이것에 대한 컨볼루션 결과값이 B라고 하고 이것에 대한 컨볼루션 결과값이 C라고 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A, B, C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제 그것을 D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쭉쭉쭉 하다 보면은 이렇게 되고 이거를 오른쪽으로 조금씩 이동을 하면서 연산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 줄에 대해서 다 끝나면은 이제 그 다음 줄 밑으로 내려가서 다시 이렇게 되겠죠. 오른쪽으로 하나씩 한 칸씩 이동을 해서 컨볼루션 연산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컨볼루션 값을 앱, 뭐죠? A2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B2라고 하고 A2, B2 이런 식으로 픽셀 값이 연산이 돼서 최종적으로 약간 그냥 이런 식으로 어떤 또 다른 이미지 함수가 만들어지는 것의 결과값이 되겠습니다. 즉, 이렇게 해서 2차원의 이미지를 그와 동일한 형식의 이미지로 연산을 적용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공간적으로 비슷한 위치의 값들이 이제 그것의 연관성을 활용을 해서 연산을 처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이것의 결과에 얘 값들을 모두 합쳐서 이 값을 계산하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 값을 합쳐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어떤 픽셀의 값만 적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의 픽셀 값들까지 다 고려를 해서 이 A 값을 계산을 하기 때문에 공간 정보를 고려해서 연산 처리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기존의 이미지의 픽셀 값을 변형을 해서 새로운 픽셀 값으로 변형을 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데요. 혹시 합성곱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유튜브가 되게 유명하신 분의 유튜브인데 여기에 콘볼루션을 다루신 내용이 있어가지고 이게 되게 설명을 잘 해주셔서 이거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들어가시네요. 이제 이 합성곱 연산 중에서 그 중에서 이제 이미지 데이터를 위해서 약간 사용되는 조금 더 특화된 연산을 필터링이라고 합니다. 즉, 기존 이미지의 픽셀 값을 그러니까 선형적으로 조합을 해서 새로운 픽셀 값으로 변환을 한 뒤에 그 픽셀들로 다시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을 필터링이라고 합니다. 픽셀 값을 선형적으로 조합한다는 게 이제 이런 것을 볼 수 있죠. 이거 곱하고 더한 게 다 선형적이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새로운 픽셀 값으로 변환한 뒤
얘로부터 이제 이게 이미지죠. 이미지를 생성한 것을 필터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를 이제 이미지로 보고 이렇게 한 칸씩 이동시켜서 곱하게 만든 얘를 필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터링을 적용할 필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 목적에 따라서 필터링의 종류가 달라지는데요. 이 필터링의 종류에는 이동평균 필터링, 그리고 가우스 필터링, 엣지 필터링 등이 있습니다. 네, 먼저 이동평균 필터링을 보겠습니다. 이동평균 필터링은 이 값이 모두 동일한 이 필터링의 각각의 원소 값이 동일한 필터를 말하는데요. 이제 동일하지만 이제 값이 너무 크면 안 되기 때문에 더했을 때 값이 너무 크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의 평균을 사용하는 거죠, 전체의. 그래서 지금 9개니까 9개고 더해서 1이 되는 값이 되려면은 9분의 1이죠. 그래서 각각의 값이 9분의 1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이동평균 필터링이 어떻게 적용되느냐를 잠깐 보시면은, 먼저 여기다가 얘를 적용한다고 하면은, 128 곱하기 2 9분의 1 더하기 91 곱하기 9분의 1 더하기 땡땡땡 19 곱하기 9분의 1이 어떤 값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다시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여기서 바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필터링이. 그래서 여기서는 91 곱하기 9분의 1 더하기 175 곱하기 9분의 1 더하기 땡땡땡 31 곱하기 9분의 1이겠죠? 얘가 B가 되겠고요. 얘가 뭐 C가 되겠고 이렇게 치면은 A, B, C, D, E, F, A, B, C, D, E, F, G, H, I라고 하면은 그 컨버전 결과값이 I까지 한번 볼까요? I는 19 곱하기 9분의 1 더하기 31 곱하기 9분의 1 더하기 180 곱하기 9분의 1이 됩니다. 얘가 I죠. 그래서 얘의 결과값은 A, B, C, D, E, F, G, H, I 이런 식으로 새로운 이미지 값이 된다. 결과값이 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네. 괜히 지웠네요. 가우스 필터링이 또 있는데요. 가우스 필터링은 말 그대로 필터가 가우스 함수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제 거리에 따라서 차등을 주게 되는데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가우스 함수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종 모양으로 생겼는데 여기 값이 가장 크고 그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마이너스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까지 가면 갈수록 점점 값이 작아지는 0에 수렴하게 되는 형태를 가지게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적용해서 값을 생성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 필터가 이제 가운데 필터에 대해서 가장 큰 값을 가지게 되고 나머지 점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작은 값을 가지게 되니까 거리에 따라서 차등을 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 가까운 해당 필터의 픽셀에 대해서는 가장 가까운 가장 가까운 픽셀들을 더 많이 반영을 하게 되고 멀리 있는 픽셀에 대해서는 멀리 있으면 멀리일수록 덜 반영을 해서 연산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 0.9, 뭐 이런 식으로 이 값이 모두 같지만 이건 가우스 필터는 아니지만 0.6, 0.1, 0.1, 0.1, 0.2, 0.2, 0.2 이런 식의 필터가 있다고 하면은 이거를 여기에 적용을 한다고 하면은 87은 0.6이 곱해지고 128, 175, 230, 19에는 0.1이 곱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은 많이 안 남아있게 되겠죠. 대폭 감소하게 되니까. 그리고 87은 0.6을 곱하니까 그나마 잘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87에 가까운 값이 남아있겠죠. 네, 그래서 가까운 픽셀들을 더 많이 반영하고 멀리 있는 픽셀일수록 더 덜 반영하는 연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우스 필터링을 적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노이즈를 줄일 수 있다는 효과가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이러한 자잘한 이게 아마 풀인 것 같은데 풀이 이렇게 자잘하게 다
뭔가 초원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보이겠죠? 가우스 필터를 적용한 결과를 보니까. 그리고 이런 기둥 같은 것들도 사실 이렇게 좀 무너져서 잘 안 보이는 이런 세밀한 부분이 안 보이게 되는 것이 결과로 됩니다. 그래서 노이즈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이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이미지 안에 물체가 약간 커 보인다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원래 이미지인데요. 이제 윤곽선이 흐려지면서 약간 경계선이 모호해지면서 조금 더 부해 보인다? 약간 조금 더 커 보이는 아무튼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에 적용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미지를 모델에 인풋으로 넣어주기 전에 이미지를 처리해주기 위해서 그때 가우스 필터를 적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엣지 필터링은요. 엣지 혹은 이제 컨투어 혹은 윤곽선이라는 말로 엣지, 컨투어, 윤곽선 다 같은 말인데요. 이거를 뽑아내기 위해서 적용하는 필터링을 말합니다. 이 엣지를 뽑아내기 위해서는 사용될 수 있는 필터가 뭐 소베 필터 아니면 라플라시안 필터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소베 필터라는 거가 지금 X, Y 이런 식으로 나타내져 있는데 이거는 사실 구성은 똑같은데 약간 트랜스포즈가 되어 있는 형태죠.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거는 아마 X축 방향으로 그 엣지를 뽑아내는 것이고 아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흩어지게 나타낼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Y축 방향으로 오존 필터를 적용하는 것은 약간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아마 둘의 결과가 거의 비슷한데 이거를 쓰는 경우도 있고 이거를 쓰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아마 이미지에 따라서 조금 어떤 것을 적용하는 것이 더 좋은지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라플라시안 필터도 라플라시안 연산을 사용을 해서 구하는 것이 그 만들어낸 필터인데 이것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버전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어, 왜 이렇게 값을 사용을 하는지는 일단 제가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좀 딥하게 가는 것 같아서. 네, 그래서 그런 필터링을 알아봤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미지 분류 등의 그러한 이미지를 이용해서 어떤 작업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미지를 잘 인식해야 됩니다. 적어도 같은 물체에 대해서는 같은 물체다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다른 물체에 대해서는 다른 물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은 이게 지금 같은 물체에 대해서도 어디서 사진을 찍었느냐에 따라서 사진이 다르게 나오잖아요. 저희는 물론 이게 같은 사진이다, 같은 것에 대한 사진이라는 것을 알지만 컴퓨터는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물체의 위치, 크기, 색감만 달라져도 컴퓨터는 전혀 다른 이미지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지금 뭐 크기도 지금 조금 달라졌죠? 그리고 구도는 당연히 달라졌고요. 그리고 물체 위치도 당연히 달라졌고 색감도 사실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조금 더 까만 느낌이죠? 이것보다.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은 사실 저희는 왜 이미지 크기, 위치 이런 게 달라져도 왜 못 알아듣는 거지? 라고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컴퓨터가 어떻게 인식하냐?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 조금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거 부분이 뭐 어떤 물체다. 여기 부분이 어떤 물체라고 했을 때 이거 이제 픽셀이 8 곱하기 8짜리 픽셀을 가지고 있는 이미지에 대해서 이게 어떤 물체다라는 것일 때 이게 물체가 어떤 이동을 한다고 해봐요. 여기로. 그럼 여기 값이 여기로 갈 것이고 그리고 심지어 크기가 달라졌다고 하면 여기에 있는 값이 요만큼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숫자의 조합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사실 이렇게만 봐도 이게 어떤 이미지인지 모르는데 이 값이 어떻게 바뀐다고 해서 그게 아예 다른 이미지인지 아니면 같은 이미지인지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저렇게 연속된 숫자들로 컴퓨터가 이미지를 인식을 하기 때문에 어, 그런 것들이 조금만 달라져도 전혀 다른 이미지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미지가 같은 것에 대한 이미지라는 것을 컴퓨터에게 인지하게 하는 것은 꽤나 어려운 일입니다. 컴퓨터가 이미지를 전혀 다르게 보는 이유는
이 이미지 자체가 가지는 정보로는 어떤 공통점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이 이미지가 비슷한 값을 가지도록, 이 두 개의 이미지가 비슷한 값을 가지도록, 같은 것에 대한 이미지면은 비슷한 값을 가지도록 이 이미지를 변형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변형을 통해서 그거를 통해서 만드는 이미지로부터의 특징을 피처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특징입니다. 딥러닝에서는 각 계층에서의 선형함수를 적용을 함으로써 변형을 시킬 수 있는데요. 근데 뭐 선형함수가 이제 y는 wx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다 선형함수가 적용이 되어 있고, 물론 그 중간에 비선형함수, 활성함수가 포함이 되어 있지만, 그 선형함수가 사실 선형함수라는 게 이제 리니어 펑션으로도 표현할 수 있지만, 선형 대수적으로는 그걸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도 표현을 하잖아요. 선형 변환이라고도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이미지에 대해서 선형함수를 거치면은 전혀 다른 이미지로 변형을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특징점을 뽑아낼 수가 있다라는 것이 이제 딥러닝에서의 특징을 뽑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딥러닝 이전에는 이 특징을 어떻게 뽑아냈을까요? 피처를. 딥러닝을 사용하기 전에는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이러한 다름과 같은 특징들을 사용해서 이미지에서 특징을 뽑아냈습니다. 사람이 어떤 그림을 이해할 때 윤곽선을 따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스케치만 보고도 충분히 어떤 그림인지 이해하는 것이 이제 그 예시가 됐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흑백 영화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저희가 흔히 보는 만화 같은 것들도 사실은 색감이 막 다채롭다기보다는 어떤 윤곽선에 주는 이미지가 큽니다. 특히 흑백 만화 같은 경우에는 정말 윤곽선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것만 보고도 저희가 충분히 어떤 것인지 이해를 하니까 윤곽선을 보고, 그래서 윤곽선을 통해서 그거를 피처를 사용하는 것을 매우 직관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안에 있는 물체를 인식하고자 이미지 안에 있는 윤곽선을 검출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됐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이제 윤곽선을 검출하기 위해서 앞에서 본 엣지 필터링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한 소벨 필터랑 그리고 라플라시안 필터보다 조금 더 윤곽선을 잘 검출할 수 있는, 그리고 최근까지도 여전히 사용되기도 하는 유명한 방법인 이 캐니 엣지 디텍션 검출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최근까지도 사용을 한다는 게 이 머신러닝 기법 아니죠. 그러니까 딥러닝 이전의 컴퓨터 비전의 특징들이 알고리즘이 매우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지만, 그것을 실제로 적용하는데, 그것을 적용해서 어떤 엣지를 뽑아내는 데 걸리는 시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캐니 엣지 디텍션 같은 경우에는 성능도 꽤나 좋은 편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쓰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면은요. 그래서 이 방법은 윤곽선의 성질을 잘 이용해서 엣지를 검출해내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윤곽선의 성질을 한번 볼까요? 근데 윤곽선의 성질을 보려면은 윤곽선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윤곽선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아마 이런 부분들, 여기 지금 이런 부분들을 윤곽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들의 공통점은 색이 갑자기 변한다, 그런 경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윤곽선을 검출을 하기 위해서는 이미지에서의 픽셀 인텐시티 값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곳을 검출하면 됩니다. 이제 여기서 왼쪽의 이미지를 보시면은 여기서 윤곽선을 찾는다고 해볼게요. 네, 윤곽선 여기겠죠? 이 흰색과 검은색 사이 여기, 검은색과 흰색 사이 여기가 되겠는데, 이제 여기서 이 줄,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미지잖아요. 이 이미지에 대해서 각각의 인텐시티가 있을 텐데, 인텐시티 값에 어떤 이 줄에 해당하는 인텐시티를 한번 뽑아본다고 하면은 여기는 0이 될 거고, 여기 다 0이고, 여기 다 0이고, 아니죠. 여기가 다 0이고, 여기 255, 255가 되겠죠?
여기는 0이랑 255 사이에 어떤 값이 될 것입니다. 약간 연속적으로 여기는 변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 부분에 대해서 인텐시티 값을 뽑아내서 그려보면은 함수를 그려보면은 0, 255, 0, 255 그 사이에 어딘가의 값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그 색이 갑자기 변하는 인텐시티가 갑자기 변하는 경계가 엣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엣지를 검출을 하기 위해서는 급격하게 변화하는 곳 이곳이 되겠죠. 근데 급격하게 변화한다는 것이 그 사실 그러니까 미분 값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급격한 변화. 왜냐하면 미분값이 변화량이 되니까 그 미분값이 갑자기 엄청 크거나 엄청 작은 지점을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1차로 미분을 하게 되면 이런 함수를 얻게 될 테고 여기서 가장 큰 값, 얘가 이제 이런 식으로 될 거고 얘가 이런 식으로 엄청 이런 값이 될 텐데 이런 걸 이제 보통 극값이라고 하죠. 주변보다 매우 작은 값을 라고 하고 주변보다 매우 이렇게 큰 값을 극대값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둘 다 극값이 되는데 이 극값이 이제 어떤 엣지 값이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성질을 사용을 하는 것이 이제 케니 윤곽선 검출이고요. 케니 엣지 디텍션이고요. 이런 1차 미분값은 노이즈에 굉장히 약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노이즈가 여기에 갑자기 낀다고 해볼까요? 그러면은 저기 이런 식으로 한번 노이즈가 요동친다고 한번 해볼까요? 노이즈가 이렇게 추가된다고 하면은 여기에 미분을 계산을 하게 되면은 이런 이거니까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도 사실 극대값 급소값이 되기 때문에 얘도 윤곽선으로 검출될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노이즈만 껴도 윤곽선으로 검출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노이즈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 뭐가 있다고 했죠? 아까 앞에서 설명을 했었는데 가우스 필터링을 적용을 하게 되면은 노이즈를 줄일 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가우스 필터링을 적용을 해서 노이즈를 줄이고 윤곽선 검출을 함으로써 검출 성능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윤곽선을 인식하더라도 컴퓨터는 여전히 이 두 사진을 같은 사진이라고 인식하기 좀 힘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도가 달라지면은 윤곽선조차도 좀 달라지게 되기 때문인데요. 이미지를 더 정확하게 인식을 하려면은 그러니까 피처가 회전을 해도 크기가 달라져도 혹은 평행 이동하더라도 모두 피처 값이 동일한 값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더 좋은 피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를 위해서 피처로 그 코너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코너는 그 선이 꺾이는 곳을 말합니다. 여러 방향에서 인텐시티의 변화가 일어나는 곳을 검출을 함으로써 코너를 검출할 수 있는데요. 이제 이것을 보시면 조금 이해가 가실 텐데, 엣지 같은 경우에는, 아니죠. 플랫은 아무것도 없는 데죠. 이것은 여기 뭐, 이쪽 방향을 봤을 때 그냥 모든 값이 다 동일합니다. 근데 엣지는 여기 값이랑 여기 값은 동일하고, 여기랑 여기는 동일하지만, 여기랑 여기는 동일하지가 않죠. 이 선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0, 255, 0, 255, 여긴 다 255니까. 여기랑 여기가 다르겠죠. 그리고 코너 같은 경우에는 얘네는 같겠지만 얘랑 얘도 다르고 얘도 다르고 그래서 거의 모든 방면에 이 변화값이 좀 다르다라는 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방향에서 인텐시티의 변화가 일어나는 곳을 코너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성질을 이용을 해서 코너를 검출하는 대표적인 기법으로 해리스 코너 디텍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이 이미지는 해리스 코너 검출기를 이용해서 피처를 뽑아낸 것이는데요. 그 해리스 코너 디텍션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신 분이 있을까 봐 조금만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사실 진짜 몰라도 되는 부분이긴 한데 이제 이 이미지 인텐시티 함수가 있을 때 값이 있을 때 이제 여기를 x축 여기를 y축이라고 했을 때 y축 미분값
X축 미분값, Y축 미분값, 그리고 그 값을 곱한 값. 이 세 가지를 이용해서 2 곱하기 2짜리 정방 행렬을 만듭니다. 그래서 얘를 고유값 분해해서 고유값 분해하면은 고유값이랑 고유 벡터가 지금 2 곱하기 2짜리이기 때문에 두 개씩 나오겠죠? 근데 지금 이게 X축, Y축, 그리고 이러한 이 행렬이 인텐시티 함수의 X축, Y축 미분값으로 이루어진 행렬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미지 안에 강도값의 변화를 나타낸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그 행렬을 분해한 고유 벡터가 변화의 그러니까 축 방향이 되고 그리고 고유값은 그 강도의 변화의 크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산에는 고유값이 두 개가 있을 텐데 그 두 개 값이 차이가 엄청 크게 되면은 엣지로 분류를 하게 되고 둘 다 엄청 큰데 비슷하다라고 하면 코너라고 하고 둘 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지점으로 분류를 해서 피처를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리스 디텍션, 코너 디텍션을 사용해서 뽑아내게 되면은 코너를 뽑아내게 되면은 이렇게 같은 것에 찍은 것인데 구도가 다른 이미지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코너를 추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은 얘랑 얘랑 같다는 것을 잘 비교를 할 수가 있겠죠. 동일한 부분에 찍혀 있는 걸 보니. 네. 그리고 또한 앞에서 제가 또 봤던 이미지에 대해서 해리스 코너 검출을 적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이 동그란 케이크는 좀 어느 정도 그래도 특징점이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얘는 조금 구도가 너무 달라서 완전 너무 다른 이미지처럼 나왔기 때문에 사진에서 잘 추출은 안 된 것 같네요. 그래서 그 이미지가 얼마나 잘 찍혀야 되는지도 잘 중요합니다. 그 인식을 잘 하려면은. 그리고 사실 얘랑 얘 크기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피처 값들이 지금 뭔가 비슷한 형태긴 한데 얘 크기가 다릅니다. 얘는 요만한데 얘는 요만하죠. 그래서 이 크기조차도 다르기 때문에 이 둘의 피처가 다른 피처라고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너 피처는 크기에 대해서는 이미지 크기가 다른 경우에 대해서는 잘 매칭을 하지 못하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전, 평행 이동에도 변하지 않고 심지어는 크기가 달라져도 피처를 잘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연구가 됐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가장 유명한 알고리즘이 시프트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프트 알고리즘은 Scale Invariant Feature Transform이란 뜻이고요. 이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이미지가 달라져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이미지 크기가 변하면은 제가 방금 이미지 크기가 변하지 않더라고 얘기했나요? 네. 이미지 크기가 변하지 않더라도 변하더라도 똑같다라는 것이 이제 시프트 알고리즘의 그것이고요. 그리고 코너에서는 이미지 크기가 변하면은 피처가 약간 동일한 피처로 취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딱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물체 이미지 크기가 달라져도 동일한 물체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근데 그거를 가능하게 하려면은 사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그냥 다양한 크기의, 그러니까 동일한 이미지인데, 그거의 크기를 다양하게 해서 매번 피처를 뽑아서 그거를 같은 피처라고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근데 그거는 조금 비효율적인 방법이잖아요. 확대하고 축소하고 직접 그러고 이미지를 매번 적용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미지 크기를 조금 더 다르게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나? 는 이제 저희가 앞에서 또 봤던 가우스 필터링의 효과 중에 나머지 하나, 물체 크기를 조금 더 크게 해줄 수 있다라는 것을 적용을 하면은 굳이 이미지의 크기를 직접 확대하고 축소하지 않아도 이미지 크기를 조금 더 변화시키는, 물체의 크기를 조금 더 변화시켜서 그거에 대한 피처를 뽑아낼 수 있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원본 이미지고 밑으로 갈수록 가우스 필터를 세게 좀 적용한 느낌인데요. 약간 조금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 보이긴 하지만 아까
앞에서 예시를 본 것에 비해서는 얘랑 얘를 비교를 해보면은 얘가 훨씬 되게 스무스하고 블러링 효과가 있는 이미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조금 더 얘가 커 보이지 않나요? 네, 그래서 이 각각의 그래서 이미지가 약간 조금씩 크게 다른 거로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달라져도 변하지 않는 그런 지점을 어떤 키포인트라고 하는데요. 키포인트 특징점이라고 하는데요. 달라져도 변하지 않는 지점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런 키포인트를 사용을 해서 추출을 해서 사용을 해서 잠시만요. 또 열을 받았는지 안 움직이네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뽑아낸 키포인트가 있는데 그런 키포인트와 키포인트에 대한 어떤 방향을 다시 추출해냅니다. 이게 사실 여기 지금 16개가 있는데 16개가 아마 그 가우스 필터를 조금씩 다르게 적용한 16개의 이미지가 될 것입니다. 얘랑 얘도 좀 다른 가우스 필터를 또 적용한, 그러니까 동일한 이미지에서 가우스 필터를 되게 여러 개 적용을 해서 뽑아낸 키포인트들의 방향이 이 각각의 값이 됩니다. 잘 안 보이실 텐데 얘는 이런 식으로 나타내져 있을 거고 얘는 막 이런 식으로 화살표를 나타내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키포인트의 방향입니다. 네, 이 방향을 나타내려면 그레디언트를 미분값을 사용을 해서 이 키포인트의 방향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키포인트들의 방향값을 이렇게 연접해서 컨캐트네이트해서 어떤 또 하나의 그 행렬값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128개의 피처 벡터로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얘가 이제 이미지는 아니고 얘가 얘랑 비슷한 형태가 아니고 얘가 얘의 길이가 얘의 길이랑 같고 얘의 길이랑 얘의 길이가 같은 게 아니고 얘는 그냥 이 각각의 키포인트들에 대한 방향을 그냥 다 쌓아서 이런 식으로 총 몇 개 이렇게 만들어준 것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추출이 되는 게 이제 128개의 피처 벡터가 되고요. 그냥 이거는 어떤 이미지의 핑거프린트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지에서 어떤 키포인트 특징점을 다 추출해 놓은 다음에 그 특징점들의 또 그 특징점들이 어떻게 조금씩 그 주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생겼는지까지를 다 고려해서 이미지에서 어떤 특징을 피처를 최종적으로 뽑아낸 거잖아요. 그 이미지의 어떤 지분, 거의 지문급으로 특징을 뽑아낸 거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프트 알고리즘은 매우 복잡한 알고리즘이긴 하지만 정확도가 조금 있어서 아직까지도 사용하는 경우를 조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이 알고리즘은 조금 더 알기 위해서는 더 다양한 내용을 알아야 되긴 하지만, 조금 더 수식적인 내용을 알아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일단 설명을 드리고, 혹시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시프트 치면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구글에 검색하면 진짜 많이 나오는데, 그런 거를 참고하셔서 조금 더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엣지, 코너, 시프트에서의 뭐 키포인트의 방향으로부터 뽑아낸 최종적인 피처와 같은 그런 것들이 제가 처음 수업에 말씀을 드렸던 머신러닝이랑 딥러닝의 컴퓨터 비전에서의 차이라고 얘기를 했었던 게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딥러닝에서는 그 처음부터 다 끝까지 자동으로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그 전에 머신러닝을 사용을 해서 그러니까 전통적인 컴퓨터 비전 방법은 그 분류까지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지만 특징 추출은 수동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네.
이제 이 분류는 이제 저희가 피처를 뽑았잖아요. 그 피처를 뽑았다는 게 어떤 데이터 포인트로 형태로 결국에는 형태가 될 텐데, 그러니까 즉 신경망에서의 어떤 그냥 피처 값이랑 비슷하게 돼 있죠. 그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어떤 피처가 어떤 클래스인지, 어떤 데이터 포인트가 어떤 어떤 클래스에 속하는지로 다시 분류를 해주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분류기를 사용을 하게 되고, 이런 부분이 여태까지 저희가 다뤘던 부분이 이 부분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필터링의 각 필터 값은 사람들이 연구를 통해서 찾은 값이 되고요. 아까 죠 아까 뭐 이런 값들이 사실은 사람이 직접 어떤 연산을 이용을 해서 가장 최적의 값을 뭐 여거나 엣지를 뽑아내기 위해서 가장 적절한 값을 찾아낸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그렇고, 그리고 엣지를 또 검출할 때 이것뿐만 아니라 이게 캐니 엣지 검출이었잖아요. 여기서 그 극값의 그 엣지가 존재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도 사실 여기 중에서 그래 어디 존재하느냐를 또 알기 위해서는 어떤 임계치를 정해줘야 됩니다. 아니면 혹은 또 이거 말고도 이런 식으로 생긴 것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얘는 사실 엣지가 아닌데 극값이니까 얘에 대해서는 엣지로 판단을 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극값이 아니라 임계치를 잘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이미지에 따라서 이 설정해줘야 되는 적절한 임계치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사람이 직접 이미지를 보고 매번 바꿔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엣지에서도 특징 추출이 되게 수동이라고 할 수 있고, 시프트도 진짜 마찬가지로 이거에 대한 방향을 계산하는 것도 다 매우 수동적인 방법이고, 키포인트를 작성하는 것도 그렇고, 뽑아내는 것도 그렇고, 이러한 여러 가지 과정을 다 직접 해야 하기 때문에, 네, 수동적인 과정을 거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이거를 다룰 예정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쉽게 그냥 자동적으로 이미지 추출도 자동적으로 하고 분류까지도 아예 자동적으로 해주고 학습까지도 자동적으로 해주는 그런 CNN 기법을 사용을 하는 것을 한번 배워볼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지금까지 이미지 데이터에 대한 설명과 딥러닝 이전에 컴퓨터 비전에는 어떤 방법으로 이미지의 특징을 추출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CNN에 대한 어떤 기초적인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네. 수업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